미국은 왜 못 막았고 한국은 어떻게 막았을까요? 장비는 미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산도 미국이 수십 배이고 병력도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은 것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해군이 아라비아해에서 물러선 그 해협에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미군 출신으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11시간 동안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막아냈던 걸까요? 그 답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렉스턴 콜드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22살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5년을 미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구축함 함장을 지냈고 태평양함대 작전참모까지 올랐습니다. 퇴역 후에는 워싱턴 DC 해양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저를 32년 동안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들 콜이 태평양함대 구축함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그 사진 옆에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해군의 임무를 맡기면 배가 가라앉는다.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30년 라이벌인 조나단 브렌튼과 나는 이 한 문장만큼은 항상 동의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성실하다. 아덴만 해적을 잡는 데는 충분하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날 새벽까지는. 워싱턴 DC의 아침은 항상 일찍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오랜 해군 복무 시절의 습관이 퇴역 후에도 몸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전 세계 해상 분쟁 1일 브리핑 문서를 읽고 연구소 사무실 창밖으로 흐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포토맥 강은 바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25년 동안 바다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물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저는 항상 같은 루틴을 밟습니다. 커피 2번째 잔을 채우고 책상 앞에 앉아서 전날 밤 올라온 전 세계 해상 분쟁 현황을 정리합니다. 아덴만, 남중국해, 대만 해협, 흑해, 그 지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세상의 긴장을 체온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32년 군 생활이 남긴 직업병입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읽는 것,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읽는 것, 그 습관이 그날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해상항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가 넘는 대형 지도입니다. 핀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눈길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길이 약 90해리 가장 좁은 곳의 폭은 39km에 불과한 그 병목,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그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일본이, 중국이, 인도가 그 수로에 의존합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병목이라고. 누군가 저 수로를 닫아버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그리고 2026년 3월 그 병목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로 선박 통행을 봉쇄했습니다. 민간 상선들이 해협 밖에 발이 묶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50척 이상의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들에는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고향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선박들이 싣고 있는 원유가 묶이면서 전 세계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나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그 5나라를 향했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호르무즈는 소말리아 아덴만과는 차원이 다른 전장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적이 아닙니다. 드론대와 대한미사일과 기뢰를 운용하는 정규 군사 조직입니다.
전쟁연구소가 추정한 기뢰 설치 수만 10기 이상이었고 해협 양안에는 드론 기지가 촘촘히 포진해 있었습니다. 미군조차 아라비아해에서 관망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먼저 그 해협으로 들어가겠냐고. 그때 제 30년 라이벌이자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조나단 브렌튼이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조나단은 현재 미 해군 작전본부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해에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구축함 함장이 됐으며 같은 해에 퇴역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온 사이입니다. 전략에 대해, 전술에 대해, 때로는 커피 맛에 대해서도.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항상 동의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해군의 임무를 맡기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파병 논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웃었습니다. 상징적 제스처겠지. 구경꾼 역할이나 하다가 돌아오겠지. 조나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4,400톤짜리 구축함 한 척으로 뭘 하겠어. 소해 헬기도 없고 이지스도 아닌데.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2020년에도 호르무즈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그때는 평화로운 상황이었잖아. 지금은 달라. 이란이 진짜 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32년 경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니터에 뜬 뉴스 한 줄이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한국 국회, 청해부대 호르무즈 작전구역 확대 동의안 통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읽을 때 처음으로 등줄기에 무언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구축함 장교로 복무 중인 제 아들. 만약 콜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립니다. 32년 동안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콜드웰, 한국 구축함이 들어갔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호르무즈입니다. 미군이 아라비아해에서 물러선 그 해협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기뢰가 수면 아래에 깔려있고 대한미사일이 해안선을 겨냥하고 있는 그 수로로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로. 새벽 3시에 워싱턴 DC는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형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한국 구축함의 항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방향으로 1800km를 이틀 만에 이동해서 지금 해협 입구에 접근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항적을 바라보면서 2가지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 함장이 미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32년 경력의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조용한 항적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한국 구축함의 항적을.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1시간이 될지 11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분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나단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조나단은 모니터를 한 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모한 짓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조나단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제 몸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구축함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32년 경력이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황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항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레이더 활성화 신호가 포착된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한국 구축함의 접근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해협 양안의 드론 기지에서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드론 발진 준비 시간, 비행 속도, 구축함까지의 거리,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한국 구축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적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함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다 위 단 한 척, 드론이 날아오고 기뢰가 숨어 있고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그 해협 한가운데서 저 함장은 무슨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저는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 구축함의 호르무즈 진입 소식을 긴급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CNN 화면에 속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구축함 호르무즈 단독 진입. 저는 그 자막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군인의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나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나단은 항상 한 손으로 커피를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한 사이라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았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이란 드론 발진 준비 신호가 점점 강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해협 동쪽 기지에서 서쪽 기지에서 동시에 신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온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론 파도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0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30기의 드론이 한국 구축함을 향해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 30개가 녹색 점 하나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 구축함이 움직였습니다. 골키퍼 근접 방어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분당 4,200발. 저는 그 숫자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 해군도 사용하는 그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승조원의 숙련도는 장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드론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저는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30기 중 28기 격추, 2기 기동 회피 무력화.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축함 함장 출신인 제가 상황실 의자에 앉아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침묵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두 번째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수였습니다. 50기 이상의 발진 준비 신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청해부대가 창설된 이후 17년. 4만여 척의 선박을 호위하면서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었다는 기록. 저는 왜 그 숫자를 이제서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해적을 상대했다고, 소총으로 무장한 민간 무장 세력을 상대했다고. 그것은 진짜 전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쌓인 것이 단순히 경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 위에서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절차를 수백 번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라는 것을 저는 왜 그 숫자를 이제서야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32년 동안 저는 한국 해군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50기의 드론이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상황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전직 미 해군 제독 출신의 냉철한 전략 분석가가 한국 구축함 한 척을 향해 눈을 고정한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텨라. 제발 버텨라.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통신 콘솔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연락관이 직통 통신 채널을 열었다는 겁니다. 저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습니다. 반듯하고 또렷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저는 한국 해군 연락관 박성준 중령입니다. 작전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드론 50기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냉정한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확신에서 나오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교환 장교를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그는 현재 구축함의 방어 진영, 호위 선박 대열 편성 현황, 기뢰 회피 예상 경로를 단 3분 만에 브리핑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숫자와 판단과 대응 계획이 깔끔하게 정렬된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수백 번의 작전 브리핑을 들어왔습니다. 그 브리핑은 그 중에서 상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은 덧붙였습니다. 저희 함장은 이미 기뢰 회피 경로를 3가지 안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링스 헬기가 현재 제1한 경로를 저공 탐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드론 공격이 진행되는 와중에 동시에 기뢰 회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척이. 저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박성준 중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 해협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선원들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군인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군인이 왜 싸우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50기의 2번째 드론 파도가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의 방어체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링스 헬기도 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면 가까이 날면서 기뢰 탐색 경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골키퍼가 드론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서 표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숫자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40, 50기 중 42기 격추, 8기 기동 회피 및 교란 무력화. 상황실 전체가 또 한 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나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차분했습니다. 2차 교전 종료. 호위 대열 정상 유지 중입니다. 선두 그룹 30척 해협 진입 완료. 저는 그 말을 듣고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전 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어 진영, 호위 대열, 기뢰 회피 경로. 그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단 한 척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멈추고 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박성준 중령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함장님은 이 작전을 25년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렸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눌렀습니다. 군인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2년 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성준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함장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중령이 잠시 웃는 기색이 통신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25년 경력의 함장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청해부대 파견만 3번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대에서는 그분을 바다 위의 교수라고 부릅니다. 바다 위의 교수.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위 대열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박 하나가 통과하고 또 하나가 통과했습니다. 10척, 20척, 50척, 100척, 작전 7시간째, 100번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상선의 선장이 무선으로 외쳤습니다. 한국 해군 만세! 다국적 해상통신망을 통해 그 외침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신 채널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선장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긴 감사와 안도는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 콜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돌리면 모니터가 보이고 모니터에는 아직도 멈추지 않는 한국 구축함의 항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적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콜아, 아버지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지휘부에서 한국 구축함의 첫 번째 공식 지원 신호가 전송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확인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물러섰으면서 이제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선 것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그때였습니다. 이란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드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란도 알았던 겁니다. 대한미사일 발사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일기.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구축함에 대한미사일이 직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구축함의 SM이 함대 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두 궤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격추 완료.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조나단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조나단을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쉴 새 없이 논쟁을 벌여온 우리 두 사람이 상황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올렸습니다.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알자지라가 현장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는 표현들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17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작전 9시간째, 이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드론 80기와 대한미사일 3기의 동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상상해온 최악의 시나리오 그 자체였습니다. 드론대가 레이더를 포화시키는 사이 미사일이 방어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고심 끝에 꺼낸 카드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라도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황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일어서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드론 80기, 대한미사일 3기, 구축함 한 척,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방정식이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통신이 잠시 끊겼습니다. 교전 대응 중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쥐고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실 시계 초침 소리가 망치처럼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조나단이 주먹을 쥔 채 일어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 분석관이 숨을 참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구축함의 항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항적이 흔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어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골키퍼가 드론을 향해 불을 뿜고 SM이 미사일이 대한미사일 3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 포가 근거리 드론을 직접 사격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기뢰 회피 경로를 유지하면서 잔여 호위 선박들을 이끌었습니다. 한 척의 구축함이 동시에 4개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7분이었습니다. 전부 7분이었습니다. 상황실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조나단은 주먹을 쥔 채 일어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분, 5분, 6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합 공격 격퇴 완료. 드론 70기 격추, 10기 한포 사격 무력화. 대한미사일 3기 전량 SM이 요격 완료. 호위 대열 이상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나단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선박들이 호위 대열을 유지하며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30척, 140척, 그리고 150번째.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150번째 선박 통과 완료입니다. 작전 시간 11시간 3분. 임무 종료.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 경력의 전직 미 해군 제독 출신이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군인답지 않게 전화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로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조나단이 조용히 메모지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슬쩍 봤습니다.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저도 보고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쓰려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것은 32년 동안의 자신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틀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저는 강변에 잠시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새빨간 아침 강물을 보면서 멀리 호르무즈 해협 위로 지금쯤 어떤 빛이 내리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구축함 위로도 이런 아침이 오겠지. 그 262명의 승조원들이 11시간을 버텨낸 그 사람들이 지금 갑판에 서서 그 아침빛을 보고 있겠지. 저는 아들 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입력했습니다. 한국 해군 대단하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국 해군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면서 그것이 11시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세계 앞에서 다음 날부터 연구소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가 한국 작전 분석 보고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동 산유국 두 나라에서 한국 해군 기술 협력 의향을 타진해왔습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는 한국 구축함 전술 분석 긴급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부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알기 시작했구나.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알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세상이 몰랐던 것뿐이라고. 아니, 세상이 보려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저처럼. CNN은 3일 연속 한국 구축함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BBC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지들이 한국 해군 전투 체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관리 시스템과 골키퍼 운용 기술의 조합이 세계 수준임이 이번 작전에서 실증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며칠 만에 가시화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기술에 대한 수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1950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나라가 사라질 뻔했던 그 나라가 국제 원조로 겨우 살아남은 그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강 해군도 물러선 해협에서 단 한 척으로 150척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숫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9위의 국방 예산을 집행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해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훈련을 반복한 해군 장교들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공장을 세운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라. 박성준 중령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빨리빨리 정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것, 버텨내는 정신. 그게 한국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 앞에 앉으면서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접었습니다. 원고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원고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11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 안에 있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미 해군은 못한 걸 한국 해군은 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쉬지 않고.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한국 해군은 매번 임무를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 각오가 17년 동안 쌓이면 무엇이 되는지 저는 호르무즈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버티는 문화, 포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단 한 척의 구축함을 통해 세계 앞에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장비가 아니라 정신을, 전술이 아니라 각오를. 조나단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조나단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렉스턴, 내가 틀렸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틀렸어. 우리 둘 다 틀렸어. 조나단이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틀린 게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틀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소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술 역량 세계 최상위 수준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명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석이 아니라 고백이다. 3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기록한다. 그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에도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뒤 답신이 왔습니다. 짧은 공식 서한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해온 동맹의 인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해군대학원에서 명예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무실 벽에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해군의 임무를 맡기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 문장을 천천히 구겨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지에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17년의 준비는 11시간에 증명된다. 책상 위에는 새 사진이 생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구축함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 옆에 아들 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장의 사진을 매일 아침 바라봅니다. 새벽 5시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포토맥 강이 흐르는 창밖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를 외우면 다른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박성준 중령에게 한국어로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을 한국어로 전하고 싶습니다. 두렵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박성준 중령에게 영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브리핑이 제 32년 경력에서 가장 인상 깊은 브리핑이었다고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지킨 것은 선박 150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11시간이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늘 그래왔듯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것이 바로 17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다 위에서 늘 그래왔듯이 준비해온 것. 그것이 11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해군대학원 강연장에 섰을 때 저는 수백 명의 한국해군 장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단단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강연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11시간 동안 가르쳐준 것을 저는 이 강단에서 32년 동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관학교 3학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언젠가 박사님처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또렷했습니다. 그 눈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배들이 호르무즈에서 증명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괜찮겠구나. 이런 청년들이 있는 나라는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강연장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파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준비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준비와 진짜 순간을 위한 준비. 한국은 17년 동안 두 번째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묵묵히 드론이 날아오든 미사일이 날아오든 기뢰가 수면 아래에 숨어있든 그 준비를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배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세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굶주림을 견뎌낸 할아버지 세대의 끈기가, 새벽 공장에서 불을 켜고 일한 아버지 세대의 성실함이 그 구축함 위에 262명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장비를 이겼습니다. 그것이 숫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해군은 세계가 물러선 그 해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의 전직 미 해군 제독으로서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은 장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옵니다. 17년의 사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70년의 역사에서 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포토맥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책상 위 2장의 사진을 봅니다. 한국 구축함과 아들 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같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자. 언젠가 올 11시간을 위해. 언젠가 올 그 순간을 위해. 그것이 호르무즈 11시간이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32년 경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2년 경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넓은 눈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온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 해군에 대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준비된 사람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